비즈니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 변화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왔던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한선 안에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또 몰아야 되잖아요. 또 복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사업을 보고 야 이게 돈 많이 벌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이익이 붙어서 우리한테 되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용자는 편해질 것 같고 대표자들도 비용 효율성 같은 게 뭐 생길 것 같은데 돈은 어디서 벌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돈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돈은 어디로 올릴까요? 글쎄요. 저는 돈 자체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케이스라 전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챗GPT를 좀 더 넣어서 뭔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쪽이 뭐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PT에 올라와 있는 앱들도 그런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뭐 논문 검색 같은 걸 잘하던 컨센서스가 GPTS 앱으로 들어와 있다든지 하는 걸 보면 기존의 강자가 GPT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작업들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약간 죽음의 사신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기존 업무를 효율화시켜서 인건비라든지 비즈니스 효율을 올리는 쪽, 그쪽 사업을 하는 쪽이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네. 지금 또 대기업에 또 계시고 네. 사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B2C도 있지만 대형 업체들과의 B2B 사업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저 대기업들이 이런 효율성 있는 생성형 AI 같은 걸 많이 도입하게 되면 뭐 이 대기업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용역이나 컨설팅 베이스 또는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스타트업 입장에서 또 이제 작은 중견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위기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돈을 버는 기업이 연도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 제공하는 맨 아랫단의 기업, 그리고 FM, 소위 말하는 FM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근데 이제 아무나 못하죠. 대신 이 기업들은 꾸준히 돈을 많이 벌 건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탄탄하게 아무나 못하지만 오래도록 돈 벌 기업은 역시나 기존에 해왔던 기업들, 빅테크 기업과 제조업이 아닐까 싶고, 통신기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항상 역사를 놓고 보면 스마트폰 시장도 초반에 그렇게 삼성이나 LG전자 뭐 그리고 구글 뭐 이런 게 벌다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기회가 있었잖아요. 카카오톡도 그렇게 다음을 인수했고, 배달의 민족, 뭐 마켓컬리도 다 그런 기업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길지만 서비스를 뾰족하게 만드는 기업도 돈 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기업이 10,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되겠죠. 대부분 도전하는 기업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B2C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관점에서는 다행히 한 3, 4년 동안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 기업들은 해석을 잘 못해요. 이런 시장의 변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모르는 기업에게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면 어쨌건 괜찮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다가 일부 기업은 이거 안 되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잘 되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라고 할 거거든요. 3, 4년 동안의 기회는 그런 기업에게 SI를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기회가 명확히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초기, 중기, 후기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손 들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3년, 5년 미만의 스타트업 있으신가요? 하면서요. 오래된 기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손 안 들어요. 이런 행사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미국 가면은 여기 그 마이크 놓고 사람들 막 주워 갖고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문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이런 질문하는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또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 만나면 우리의 뾰족한 서비스와 우리의 컨텐츠가 접목되어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아까 부사님이 스스로의 책을 갖고 있듯이 우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게 그냥 생성형 AI에 이제 묻어가서 뭐 그냥 뛰어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내 데이터만 노출되고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엣지 있게 만드는데 좀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오리지널리티도 좀 확보하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나 뭐 그런 동향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보면 이제 좋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좋은 모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건 확실하거든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생성형 AI가 적정 모델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함은 갈수록 커지는 건 뭐 확실해요. 근데 이제 말씀처럼 우리는 데이터가 없네 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1번은 데이터가 있는 기업도 그 데이터가 LLM이 잘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준비되어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특히 전통 기업은. 다 변환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냥 아까 간단히 강의니까 제 책 PDF 이렇게 올려가지고 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PDF 안에 들어있는 책을 보자고요. 책.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도 그냥 목차가 아니에요. 대제목이 있고 중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간 박스 기사가 있죠. 그리고 주석이라고 그림마다 설명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제목에 있는 비중제목 밑에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목차에 있는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그림을 설명하는 데 들어간 메타버스가 다른 계위로 LLM이 해석을 해야지 싸잡아서 같은 메타버스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구분을 해서 LLM이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해 줘야 된다고요. 그걸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근데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전통 기업이 우리 데이터 가지고 있는데 한번 LLM 학습시켜가지고 뭔가 해볼까? 라고 할 때 실제 딱 까보면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건 GPU나 뭘 만들까 아니면 갖다 쓸까 운영비가 얼마일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요. 어렵고. 그런 지점은 작은 기업이 혹은 스타트업이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지점이 있죠. 1번 있고 2번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고 쳐보죠. 롯데백화점에서 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우리 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적절한 형태의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까봐야 되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 어떤 상품이, 이 상품이라는 것이 품목이 아닙니다. 상품,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야. 냉장고, 삼성전자 냉장고가 언제 얼마큼 매출이 있었다만 알지 이런 건 없어요. 어느 고객이 찾아와서 막 뒤져보다가 그냥 갔다. 이런 데이터는 안 남아있어요. 오프라인이니까. 온라인은 그나마 눌렀다가 그냥 빠져나가고 장바구니에 넣고 그냥 안 살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잘 남아있는데 오프라인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안 돼. 측정이 안 되니까 수집도 못하죠. 심지어는 수집된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품목 정보는 없다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TV 모델이 이렇게 상세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보완이 되면 더욱더 LLM 모델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측정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혹은 그걸 따로 측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지금이라도 준비를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왜냐면 LLM은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저는 LLM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2000년대 기억하시잖아요. 명성 대표님도 야후도 있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 10만이도 있었고 엠파스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검색 서비스가 있었는데 알타비스타도 있었네요. 그때 검색 시장이 맞아. 검색 시장이 다 지배할 거야. 똑같아요. 제네아가 시장을 지배할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시장을 지배한 건 구글이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왜 기존에 있었던 기라성 같은 곳이 그냥 사그라들고 구글이 됐을까?처럼 지금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2년간 변화되다 보니까 오픈 AI와 챗GPT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이스페이스닷컴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지배했고 프리첼이 아니라 싸이월드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돌아보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큰 기업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이 무엇인가 준비를 1년 동안이라도 지금이라도 LLM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도 없었던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하면 없으니까 솔루션을 만들든 아니면 없으니까 지금부터 만들어도 1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죠. 김 대표님한테도 마이크 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 스타트업 지금 시작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아까 뭐 자기를 스스로 고도화해야 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직원 수가 6만 명이 있는 그런 제조업체라고 해도 IT 인력들은 2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 스타트업하고 똑같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 데이터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쓰레기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쌓여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쓰레기들을 정말 쓸모 있는 가치로 만들려면
실제로 프로젝트 비용의 90%는 좀 다 데이터 정제하고 라벨링하고 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의료 데이터 만드는 데 이런 데 가봐도 사진 뭐 한 4만 장 이렇게 CT 사진 같은 거 띄워놓고 하루 종일 앞에 의사 선생님 3분 앉아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이제 1기, 2기, 정산 이거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럼 의사 선생님 3분이서 하루 종일 해봐야 몇 장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정말 비싼 데이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돌리는 과정은 오히려 쉽다고 보면 데이터 만드는 데 비용이 첫 번째로 많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잘 정제해놓고 망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서비스하고 연결될 건지 그리고 서비스하고 연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힘들게 접근한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로봇이 한 대 돌아다니면서 대답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갓 태어난 아기하고 똑같아요. 데이터도 없고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뭘 물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예사 선생님들이 밤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라고 대답한 것들이 따로 큐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걸 6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애가 이제 좀 쓸모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100% 준비해서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한 1년 정도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면 일단 서비스를 오픈하고 최대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니즈를 받아가면서 린 스타트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업계에 뭐 10년 있었다, 20년 있었다 해도 지금 고객들은 또 상황이 전혀 다르고 니즈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들고 뛰어가면서 좌표를 수정해가는 거, 데이터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지금 초기가 도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는 두 분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블랙박스인 거죠. 왜 이렇게 유추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뭔가 막 저도 코딩하고 같이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오류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막히는 경우가 한 번 생기는데 왜 막혔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뭐 이렇게 헤맬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해보면 정답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 모델마다 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내가 프롬프트를 써서 결과를 요청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언어 모델하고의 싸움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납적인 접근을 계속 도전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다면 지금 언어 모델에 대한 평가 방법론들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어서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언어 모델을 제가 학습시키려고 할 때 제가 아까 나라마다의 차이점에 대한 그것도 있었는데 저도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엑소스퀘어 BTS를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하니까 미국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 인도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 세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중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 우리나라에 있는 법안들을 또 다시 또 학습시키려고 자료들 넣고 뭐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알 수 없는 대답,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 해도 그냥 질문하고 나올 때마다 다른 대답들, 대부분이 틀린 대답.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불안한 모델이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튜닝을 시켜 나가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GPT-S를 써서는 안 되죠. 그냥 진짜 그렇게 금융 정보를 다루는 회사, 법률 정보를 다루는 회사, 의료 정보를 다루는 회사라서 할루시네이션이 용납이 안 돼 라고 하면 지금의 그런 방식의 GPT-S를 써서는 안 되고 나만의 독자적인 작은 LLM, 버티컬 LLM과 나만의 데이터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렉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그라운딩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반 LLM을 만들 때부터 아예 우리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얘가 없는 얘기 절대 못하고 이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챗GPT가 다가 아닌데 챗GPT로 인해서 모든 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외의 기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뾰족한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챗GPT를 벗어나서 다른 대안과 솔루션을 찾으면 답이 있죠. 그렇게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금융기관과 또 우리 뭐 태평양과 같은 법률기관 이런 쪽은 챗GPT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별도의 LLM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유니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직면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과연 얘네들의 고객은 누구일까? 그냥 질문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대답해주는 그런 것이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냥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수익 모델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대략 어떤 모델로 진화될까요? 방금 이제 뭐 GPTS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GPT라는 건 일종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고 인터페이스가 이제 조금 진보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GPT 스토어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앱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기 서비스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고 그걸 이제 내가 질문하면 내 질문을 파악해서 그 서비스를 적절하게 호출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GPTS에는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회사의 서비스를 호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자기 회사에 하나의 채널이 더 생겼다. 똑똑한 에이전트가 하나 더 생겼다. 라고 하면 이제 뭐 갑자기 회사 가치가 이렇게 급증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소소하게나마 좀 비즈니스에는 또 다른 채널로서의 기능을 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뭐 움직이고 또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한데요. 저작권 문제가 좀 있단 말이죠. 뭐 이제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일수록 사실은 이제 고급 데이터일 수도 있고 요즘 리포트도 제가 많이 찾아러 다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스태티스타도 자료를 드렸지만 접근하는 게 당연히 유료로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유료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데이터 생성 모델은 사실은 거꾸로 보면 생성형까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지점에 뭐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사례. 예를 들어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스톡이라고 하는 이미지 갤러리 사이트죠. 그 이미지 갤러리 사이트가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적극 제휴를 맺어서 이런 걸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톡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이미지를 막 찾아서 유료로 찾아서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 다운로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운로드 할 만한 이미지가 없어. 혹은 찾았는데 이 이미지를 조금 바꾸고 싶어. 1번 다운로드 할 만한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다운로드 못 하는 거고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본인이 재편집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바꿔야겠다. 어떻게 엔비디아하고 제휴를 맺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 집어넣어서 본인들만의 새로운 생성형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없어? 그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걸 가지고 옆에다가 뭔가 몇 가지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확장해준다거나 이미지의 어떤 내용을 편집해주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큰 손을 들이지 않고도 로 데이터 이미지를 쉽게 없던 것도 만들고 있는 거를 쉽게 기편집한 다음에 가져와서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바꿨거든요. 이 얘기는 저작권에 적극 대응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의 공개된 이미지 기반으로 학습해서 달리가 만들어지고 미드저니가 만들어지니까 얘들과 싸우는 것도 방법이고 아예 우리가 그 기능을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죠. 왜?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고품질이고 왜? 얘네들은 범용 데이터로 학습했지만 여기는 공개하지 않은 내부 데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 더욱더 퍼포먼스가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할 기회 뒤쪽에 계신 분 마이크 이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지영 사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뚱 AI 그거 성장 나가는 걸 보시면서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런칭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많이 나온 것들을 흥미랑 바꿨다고 이해했는데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앱스토어가 나오고 나서 또한 게 좀 실성 있잖아요. 새로 나온 애플이 기존의 없던 영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쿠팡, 배민,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들이 저희 일반적인 운영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사용자에 엄청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기회에서 경험적인 측면이 있을지 그런 AI만의 독자적인 서비스가 그런 기존의 기회에 있던 앱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가 궁금한. 그 전제 조건이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Y축이 진짜 Y축이 스마트폰에 있었던 아까 배달의 민족이든 우버든 그거와 같이 와우 대단하다. 이건 진짜 혁신이다. 혁명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용자 경험을 주려면 그 GPTS들, 챗GPT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해서는 그런 경험이 안 나와요.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구현이 되어야 와우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뉴 디바이스들이죠, 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됐건 혹은 MR 디바이스가 됐건 거기에서 펼쳐질 때 그런 와우 경험이 나올 것 같아요. 단 그러려고 하면 그 디바이스가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예를 들어 한국의 모바일도 곰곰이 되돌아보면 2007년 아이폰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블랙베리, 그리고 그 이전에는 PDA 폰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디바이스는 그만큼 판매가 안 됐거든요. 아이폰도 한국에서 사실 100만 대 이상 팔린 게 2010년도 지나면서부터고 더 많이 팔게 해준 거는 2013년도 갤럭시 S3부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뉴 디바이스도 사실은 한국에서 최소한 500만 대 이상 팔려야 그때 뭔가 와우 경험이 진짜 그 안에 챗GPT가 스며들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챗GPT의 와우 경험이 뭘까보다 언제 될까가 더 중요해요. 디바이스가 언제 그 정도 보급될지. 왜냐면 그 시간에 안배를 가지고 투자를 하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과연 500만 대 이상 팔릴 시점이 언제일까? 뭐가? 디바이스든 뉴 디바이스가 됐건 그게 언제쯤 팔릴까? 저는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2024년이잖아요. 지금 25년, 26년도부터일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뭐냐? 어떤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려면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요. 애플 비전 프로처럼 400만 대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걸 사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야 돼요. 퀘스트처럼 그냥 게임이나 몇 개 하고 이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풀리면 500만 대 훌쩍 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 가성비가, 즉 좋은 성능의 제품이 싸게 나오는 시점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드웨어 업체가 경쟁을 해줘야 돼요. 메타 혼자 저렇게 고군분투해서는 안 돼요. 삼성도 뛰어들고 애플도 뛰어들고 샤오미도 뛰어들고 소니도 뛰어들고 LG전자도 다시 회귀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주인가 샘알트만 방문하잖아요. LG전자 조준환 회장님 만나거든요. 왜? MR 디바이스 논의 때문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철수했잖아요. 제 3세대 새로운 세 번째 디바이스를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제휴를 맺었어요. 왜? 갤럭시 글라스 만들려고. 올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애플 비전 프로 아마 올 하반기 너무 빠르다. 내년 상반기면 싼 버전이 나오겠죠. 메타, 퀘스트 4 만들겠죠. 5 만들겠죠. 소니 예전부터 만들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고. 2 나오고 3 나오겠죠. 그럼 내년 정도 되면 하드웨어와 경쟁해요. 경쟁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대중에게 스며들기까지는 1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2026년도 정도 되면 디바이스 보급은 될 것이다. 두 번째, 보급이 되려면 싸게도 해야 되지만 좋은 컨텐츠와 서비스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보여줬어요. 뭐를? 새로 만들 필요 없어. 기존에 있었던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되던 거 그대로 옮기면 돼. 그리고 또 새로운 거는 플러스 알파면 돼. 메타퀘스트는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마 게임의 법칙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2년 후에 보급되는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컨텐츠와 서비스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저는 한 3년 정도, 빠르면 2년, 길면 3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그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킬러 앱이 등장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의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가 쿠팡, 마켓컬 이런 서비스처럼 그때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터울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고민하면 되죠. 우리 김 대표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고 조언도 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옆에서 이런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드웨어 변화, 그다음에 콘텐츠와 서비스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시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객장에 에어본 아줌마가 나타나면 주가가 빠진다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자율주행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는 증명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영등포 로타리를 통과하면 나는 인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디바이스가 완전히 시장에 안착했다라는 증거를 이 디바이스를 내가 지하철에서 사용했을 때 안 쪽팔리면 안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애플의 에어팟 맥스 같은 거 쓰면 난리가 났었죠. 쓰면은 뭐 어디 공사장이 갔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MR이든 이상을 달고 다녔을 때 그때 시장에 지하철을 탔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면 완전히 안착되었다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는 편. 실제로 이제 저도 보면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왔을 때 그 아이콘만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그 명함 나누기 앱이 하나 있었잖아요. 촛불 뭐 맥주 마시는데 그거 막 신기해하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니. 그런 지점들이 한 번씩 거쳐야 신기하던 지점에서 일상에 그냥 당연한 디바이스와 서비스인 걸로 느껴지는 시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모바일의 그 폭증과 메타버스나 이런 관심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다. 그래서 더 빨리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오히려 도입을 빨리 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늦출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지금 우리 시장 환경에서 이런 인工지능 시대 도입이 빨라질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혁신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또 겨울을 맞이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주고 있고요. 플랫폼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다른 면으로는 또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제품이거든요. 에바 초기처럼 아직까지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3, 4년이 채 안 지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내에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엑스노스 칩이 엑스노스 오토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보다 훨씬 더 큰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왜 핸드폰도 옛날 분들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통화할 때만 핸드폰을 쓰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지금은 보면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이제는 그냥 통화하는 장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나온 그 기아 자동차 모델들 이런 것들 보면 자동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만의 프라이빗 하나의 공간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집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LLM이 강력하게 결합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또 자동차라는 이 공간은 성능이나 이제 컴퓨팅 파워도 충분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폼만 하더라도 굉장한 성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이 먼저 시장에서 뭔가를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보고 나면 거기에 연관된 산업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부사장님께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오픈AI에 주목하고 막 집중하고는 있지만 사실 돈 버는 입장에서 하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전 세계 컴퓨팅 파워와 전력을 미친 듯이 써버리고 있는 낭비되는 느낌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렇게나 할 수 있을까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언젠가는 수익 비용보다는 이제 수익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시점은 과연 언제쯤 올 것인가?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AI의 경우를 또 맞이하는 거 아닌가? 비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지금부터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보수적인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고 대기업과 그런 스타트업 걱정이긴 한데 쿠팡이 언제부터 흑자가 났죠? 왜냐면 쿠팡 망한다고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요. 심지어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한진택배가 쿠팡과의 물류 계약을 끊었거든요. 쿠팡이 끊었어요. 왜? 자체적으로 하기 충분하니까. 비용 절감이 또 어마어마하게 돼서 영업이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거든요. 카카오톡 망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 메신저 가지고 도대체 예전에 SMS 하던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거야 했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영업이익을 보여줬잖아요. 너무 오픈AI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오픈AI도 똑같이 증명할 거라고 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많거든요. 애저 기반으로 B2B API 제공하는 거 말고도 GPTS가 지금 무료죠. 앱스토어에 처음 앱들 다 무료였잖아요. 지금 아이폰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애플과 구글의 엄청난 효자거든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GPTS가 다 무료로 풀리고 심지어 그 GPTS가 디바이스로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비용인데 인프라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샘 알트만이 작년도 월드 투어하는 다른 목적의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과 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와 같은 자기들만의 LLM을 위한 최적의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최저 비용으로 비용 효율을 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쿠팡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충분히 새로운 형태의 매출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항상 연예인 걱정 하지만 마이크 이쪽으로 자든지 녹음을 좀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마이크를 예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오늘 두 분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이오 중견기업 스카트맨에서 일을 좀 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중견기업에 확장기 좀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정도에 보니까 그 마이크가 굉장히 다양한 국내에 딱히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들과 굉장히 업무량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서 느꼈던 게 마이크 추천을 하시는 뭐 오프데이에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엔진은 결국 이들이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 중견기업에게 아마도 그 기업인 바이오 쪽에서는 좀 괜찮은 기업이어가지고 아마도 한국에서 바이오 기업 택한다면은 지금 이 기업이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준비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아니나다라서 올해 2월달에 올해 1월달에 맺었거든요. 보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라는 게 있지만은 다 데이터 부족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가벼워지고 필요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불가결을 할 텐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쪽 중견기업에서 뭐라고 했으냐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무기네.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우리 데이터를 내주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기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만의 어떻게 독자적인 거를 없어지는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만의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걸 우리만 쓰고 싶다 해가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이걸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우리만한테 쓸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상황에서 특허 팁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로서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만 쓸 수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뭐 그 특허가 됐든 아니면 뭐 계약이 됐든 어떤 식으로 태도를 좀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뭐 몇 가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빙불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저희가 최초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게 저도 이제 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이미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챗GPT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 중에 사용자의 데이터로 학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좀 다 정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하거나 돈 주고 사온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디지털 팀에서 디지털 무슨 팀이 있었어요. 내부에 그쪽 팀에서 지금 열심히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커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커톤을 하기 위해서 이제 MOU도 맺고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아마 나온 회사들이 배달의 민족, 뭐 정육각 이런 약간 작지만 뭔가 센스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그들이 이 오픈 AI의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례들을 좀 많이 깔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애저 점유율을 다시 1등으로 만들고 싶은 거. 네, 지금 현재 뭐 누가 봐도 AWS가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1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와 AI 부분만 가지고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전반적인 마켓시어는 AWS는 높지만 그래서 자기 장점들을 좀 더 강조해서 아예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아예 싣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례 만들기 위한 해커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업무 협약을 맺으면 아마 그 바이오 기업의 모델을 클라우드에 최대한 많이 옮기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오는 순간 클라우드가 볼모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하는 거. 그게 저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뭔가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앞에 대해서 앞쪽부터 좀 뒤쪽에도 손을 드셨으니까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젠과 다른 게 아니라 그 RAG 쪽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RAG를 아까 뭐 비유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X축 쪽이 되는데 뭐 먼 미래 뭐 멀리 보면 다 좋은데 현실적인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문서를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서에 약한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문서가 업데이트 안 돼 있으니까 문서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사업을 사실 발생을 시켜야 되는. 그럼 문서 사업 발생을 시키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고 뭐 그거는 뭐 찬치하고라도 RAG를 돌리니까 저희는 관공서니까 이제 프라이빗 LLM을
넣으려고 했던 거였었죠.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서버 스펙이에요. 서버 스펙. 차세대처럼 엄청 큰 사업을 발생시킬 때는 하드웨어도 넣고 뭐 소프트웨어 많이 넣어서 스펙을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현실적인 사업들은 중소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 대상 클라이언트가 설령 관공서가 되고 큰 대기업이 하더라도 큰 프로젝트에 납품을 하기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짭짤말이 사실 그 프로젝트에 넣기도 하거든요. 많이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도 좀 뭔가를 이름고 삐지도 한데 하니까 뭐 도입은 하고는 싶어. 도움은 받고는 싶어. 근데 LLM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버 스피가 못해도 몇천 한 1억 서버만 1억 들어갈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뭐 하려고 하니까 1억 접어야 되겠네. 이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가깝게 먼 미래에는 RA, 하루시네이션 뭐 다 극복할 수 있어. 다 좋아.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납품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왔지. 일단은 보류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깝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앞으로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그 생태계의 변환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년이든 3년이든 필요하고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런 뭐 스타트업이 됐던 아니면 뭐 중소 기업들은 그동안에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치어 나갈 수 있을까? 저 궁금함. 부사장님한테 지금 저보다 오히려 대표님이 더 답을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본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챗GPT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1억이 될 걸 3천만 원으로 제공해가지고 ROI도 안 나오고 심지어 그렇게 쓰면 내가 1억을 커버해서 제공하면 만족도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절대. 그러면 오히려 그 챗GPT에 대한 괜한 투자와 관심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챗GPT로 안 내는 적나라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할루시네이션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부터 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은 과대 포장됐어요. 뭔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과대 포장되기 너무 크거든요. 그 냉정하게 그걸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괜히 오히려 요청 기업이 돈을 더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반토막이 해가지고 흉내만 내면 더 안 좋은 퀄리티로 인해서 다시는 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시기는 냉정하게 그걸로 인해서 구현되지 않는 것과 문제점에 대한 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왜? 너무 확대 해석됐으니까. 그럼요.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비용 말씀하셨는데 GPU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AI 같으면 학습시키는데 GPU가 한 90% 정도 들어가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한 10%만 있어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느 모델은 거의 5대5에 가깝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GPU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또 그런 프로젝트는 또 대기업 납품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이 서버의 퀄리티나 또 이 얼마나 튜닝이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아웃이네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쓴다면 이제 주로 이제 공공기관 말씀하셨으니까 공공기관에 또 말씀하신 어이없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 발주하는 것 말고도 이런 어느 모델들이 아래 한글 파일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한글 파일을 인식하는 사업이 또 새로 발주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주가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하고 한번 잘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AWS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걸려 있거든요. 국내에는. 그래서 시인증은 외국계 업체들은 다 맡겨서 지금 공공기관에 쓸 수 없는데 네이버나 KT 클라우드는 지금 현재 그 인증이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 파일도 접근이 가능한데 자체에 대한 성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기대치를 조정하고 네이버 기술을 이용하면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일단 시작을 하고 준비하고 돌리는 과정에서 지금 또 젠마라고 하는 모델들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국산이라기보다는 오픈소스를 국내 언어들로 튜닝해 놓은 모델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GPU의 도움이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구글 코렉 정도에서 돌아가는 모델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씩 튜닝해가면서 그쪽이 발전하는 속도 동안 네이버 기술을 사용해서 시간을 벌고 준비되면 이걸로 내부 솔루션을 만들어서 매개화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타트업들하고 투자하고 지켜본 결과 팬기는
먹이로 잡아먹힌다. 너무 퍼스트 펭귄이 되려고 하지 마셔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는 항상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리소스도 적고 대응 능력이나 이제 역량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서 나의 능력을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한 실력 노출 또는 괜한 스터디가 되는 상황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원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자원이 많으면 뭐 네이버가 한 500억 쏴줬으면 뭐 네이버랑 맞추는 거야.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는데 제한된 리소스에서 괜히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순간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오면 여러분들한테도 힘들고 조직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너무 지나치게 포스트 펭귄이 되기 위해서 사회가 원한다고 다 내가 포스트 펭귄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포스트 펭귄은 주로 떠밀려서 떨어지는 애들이서. 다른 또 질문 뒤쪽에 안녕하세요. 부사장님께서 저희 LLM에서 언어가 이제 UX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어를 UX라고 생각했을 때 특징은 간결하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만 업무 얘기를 하다가 답답하면은 이제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고 보고서를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이거 그것 썼냐고 물어와서 질문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 내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스크롤링을 해서 되게 많은 소카 같은 리스트가 쭉 나오는 대기 언어로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비스 숫자가 훨씬 더 한정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B2C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P2B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정제해줘서 우리 다른 기업들에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정제한다라는 옵션이 지금 우리가 뭐 앱이 색깔만 바꿔도 이제 다른 앱이라고 하고 아이콘만 바꿔도 다른 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많은 그 옵션이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심사역의 입장에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창업하기가 어려운 오히려 이 기술이 창업을 하기에 안 좋은 그런 교훈이 오는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어떻게 제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아까 처음에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작동 방식을 보면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보면서 쭉 스크롤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없으면 검색을 하죠. 그럼 검색 결과물이 쭉 나와서 눌러가 아예 아니네 뒤로 가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메뉴를 탐색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5월 달에 어린이날에 6살 난 아이하고 3박 4일 도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숙소는 좀 저렴해도 돼. 왜냐면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닐 거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어른이 아니라 아이하고 먹기 좋고 아이가 좋아할 볼거리가 많은데 그런 데로 여행 코스를 짜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익스피디아나 마이리얼트립에 가서 여행 상품을 본다고 쳐봐요. 왜냐면 그거에 맞게끔 숙박 업체도 결정해야 되고 항공권도 결정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맛집부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니즈를 가고 만약 검색한다면 뭘로 검색해야 되죠? 검색어를 뭐라고 입력해야 되죠? 일본 도쿄 아이? 뭐 이렇게 검색해야 될까요? 뭘까요? 완전 분배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익스피디아에 있는 많은 상품 DB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은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검색을 해서 항공권 따로, 숙소 따로, 여행 코스 따로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여행 상품 데이터와 여행 후기 데이터, 여행 후기 데이터에는 말 그대로 리뷰 글에는 아이와 같이 간 그런 리뷰 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른이 따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하고 가기 좋다 이런 글도 있을 거예요. 되게 많잖아요. 이런 여행 후기 정보 데이터와 여행 상품 데이터를 LLM이 학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코스를 추천해 준다고 하면 이 니즈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화면과 검색으로 봤던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해 주죠. 상담 서비스죠, 사실. 근데 이 상담 서비스는 아무에게나 컨시어지 서비스는 회사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왜? 비용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사실은 언어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검색의 시대, 찾아가는 시대에서 이제는 상담의 시대, 대화의 시대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이 보이면 이 기능은 마치 검색이 구글 검색으로 네이버 검색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검색으로 인해서 구글과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또 수많은 영역에 유튜브 영상에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앱 서비스에 검색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죠. 그 검색이 스며들면 검색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도 다 주목받거든요. 대표적인 게 다음소프트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처럼 이 상담이
모든 거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죠. 1번은 제가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XY축 설명드리면서 가운데 축으로 있는 게 Z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슈퍼 에이전트, 슈퍼 앱의 시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마치 차세대 검색처럼 이 모든 시장을 씹어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GPTS의 단점은 500만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1000만 개 되고 2000만 개 되면 도대체 어느 놈을 불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슈퍼 에이전트가 등장을 해서 내 컨텍스트와 내 목적에 맞는 걸 아주 적절하게 호출을 해서 걔를 통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만인의 앱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슈퍼 에이전트라고 지정해요. 슈퍼 앱이죠, 일종의. 그런 시장이 있겠죠. 근데 아무나 안 될 거예요. 전 세계로 손을 꼽을걸요. 마치 구글이 전 세계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소련과 러시아와 한국 이렇게 중국도 있네요. 일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그런 식. 그것처럼 슈퍼 앱 시장이 있고 이건 투자될 가치가 되게 명확하죠. 어디가 이제 이걸 옥석을 잘 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건 뭐 앞으로 100배, 1000배 성장할 거니까. 하여튼 두 번째, 주변부도 있죠. 수많은 서비스에 아까 얘기했던 상담 서비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걸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과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받을 거거든요. 그 업체를 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양쪽에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대표님 있으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하염없이 듣고 있어. 저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긴 한데 비즈니스 측면으로만 보면 저 이제 창출되는 거는 아직 너무 불러해서 이 돈이 어떻게 벌릴까에 대한 궁금증이 아까 계속 우리가 들었지만 이게 개발자 의존도가 많이 좀 낮아지겠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가능해지겠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든 뭐 온디바이스 서비스든 간에 일단 비용 구조가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창업 투입이나 유지 비용이 낮아지면 사실 버티기가 가능해지는 시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청춘은 좀 나중에 치더라도 투입 비용이 낮아지면 투자할 때 저비용으로 좀 더 오랫동안 버티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창업자들에게 좀 더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있어요. 네, 제가 한마디만 들으면 이제 투입 비용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기술 장벽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한정형 AI에 접근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시험으로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10,000줄, 20,000줄 쳤는데 지금은 100줄, 200줄이면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져서 스타트업이 아이템이 확실하면 정말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보여준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안에 들어가는 플러그인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플러그인이 뭘 하는 회사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법률 회사들 두세 개가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워드에서 계약서 같은 거 쓰면 법률적으로 그걸 검토해주는 플러그인 같은 걸 만들었는데 보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낮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답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부사장님이 UX 디자이너로서의 UX 리더로서의 커리어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배들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UX 디자이너라는 UX 기획자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AI 시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저는 서비스 기획자가 정통이고 그 이후에는 비즈니스 전략가로 성장을 했고 사실은 UX, UI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서 서비스 만들면서 특히 모바일 할 때 전문가분들 소위 말하는 그분들과 엄청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UI가 이런 거구나 UX가 또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도를 느껴서 사실 UX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 UI, UX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용자 경험의 밑단까지 다 해석하는 거잖아요. 분해하고. 그리고 그 UX와 UI는 디바이스가 바뀌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완전히. 다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웹에 있던 서비스 기획자, UI 디자이너들, 웹페이지 만들고 하는 거 있죠. 막 큰 화면에서. 그거랑 모바일 앱에서는 UI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웹 UI를 만들던 시각으로 모바일 앱을 바라보면 완전 필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UI 디자이너가 모바일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모바일을 완전하게 경험해봐야, 다양하게 느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디바이스를 써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챗봇 UI는 단순하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앱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뉴 디바이스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걸 다 느껴봐야 되는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챗봇,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그것도 애플 비전 프로와 메타가 다르잖아요. 완전 AR과 VR이 다른 것처럼.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경험하면서 UI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가로서 그 기기 안에서의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까를
체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해봐야 자각할 수 있고 자각해야 그 다음에 UI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좀 많이 뭐 회사라면 회사가 좀 투자하는 개념으로 사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정말 UI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바이스를 사봐야죠. 사봐야 느껴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본 것도 우리가 이제 체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좀 오고 있다. 아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는 있다. 그래서 불안감도 있고요. 사실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결과값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런 자리에 굉장히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 오늘 뭐 정답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 또는 이제 여러분들과 동료들과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가시면서 향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달 이런 오픈업 세미나 계속 개최할 테니까 관심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폴더에서 가져가시되 배포는 조금 주의해 주시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